최근 컨퍼런스에서 한 외국 기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잉 747과 777을 각각 10여 년씩 몰아본 평을 하자면 747은 캐딜락을 보는 느낌인데 반해 777은 프리우스를 보는 느낌 같다고 해서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777의 조종이 어떤 느낌인지 직관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보잉 777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잉의 중간급인 757, 767과 대형급인 747 사이에 공백을 메꿀 기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을 극복하고 여객 운송 시장이 회복되던 80년대 727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757은 주로 미국 국내선에서 인기를 끌었고 연비 좋은 767은 중장거리 및 해외 노선에서 인기였죠. 하지만 70년대 말 쌍발기 A300으로 데뷔한 에어버스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첫 작품 A300의 후속타로 A330을 내놓으며 보잉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쌍발기를 제한하는 이톱스 규정 때문에 승객이 적은 장거리 노선에 어쩔 수 없이 대형기 747을 투입하던 항공사들은 이제 A330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의 주력인 747은 물론 경쟁사 3발기까지 경쟁력을 잃는 모습을 본 보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한편 이 무렵 767은 이톱스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양 횡단이 가능한 첫 쌍발 여객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잉은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형 쌍발기의 개발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문제는 새 기종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767이 이톱스를 획득하며 대양 횡단 기종으로 나름의 인기를 얻자 보잉은 767X라는 이름으로 767을 확장한 파생형을 구상했죠. 동체 연장부터 상부 데크를 얻는 방법까지 다양한 검토를 했는데 747 같은 전방 상부 데크 방식은 물론 후방에 데크를 얹은 이런 낯선 모습까지도 구상했죠. 하지만 767 기체는 근본적으로 체급의 한계가 있었기에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던 보잉과 달리 고객 항공사들은 당연히 이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면서 A330보다 크고 운용비는 저렴한 기종을 요구했죠. 훗날 A330을 우려먹으려다 욕만 처먹고 A350으로 풀 모델 체인지로 바꾸는 에어버스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죠. 보잉 입장에서 동체 폭이 넓은 기종을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대형화되면 새로운 고성능 엔진이 필요했죠. 350인승의 장거리 기종에 탑재할 쌍발 엔진을 구하는 건 당시로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기존 엔진을 활용해 3발기로 만드는 안을 항공사의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역시 CR도 안 믿겠죠. 이건 기존 3발기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1986년 보잉은 상용기 시장 조사를 하면서 미국의 3개 주요 항공사를 비롯 영국항공, 일본항공 등 전세계 주요 8개 항공사를 프로젝트에 불러 함께 진행합니다. 이전까진 대부분의 개발을 완료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항공사의 피드백을 살짝 반영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개발 단계부터 항공사가 참여해 최적의 기체를 함께 만드는 일명 워킹 투게더 협업이었죠. 이는 보잉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정비용 도어 위치부터 화장실 등 객실 시설, 각종 계기판 배열, 심지어 타이어 종류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해서 훗날 777이 좋은 평을 받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또 제작 역시 해외 업체와 협력했는데 동체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주익은 후지 중공업, 방향타는 호주의 ASTA 등에서 제작했죠. 이전과 달리 단순 하청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참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진짜 협력 체제를 만든 것이죠. 설계 도면을 손으로 그려야 했던 기존과 달리 777은 최초로 컴퓨터 설계만으로 개발한 여객기로도 유명한데요. 이때 사용된 프로그램이 다쏘와 IBM이 개발한 카티아입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을 쓰면서부터는 설계된 부품들을 컴퓨터상에서 미리 조립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할 수 있었죠. 덕분에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777은 보잉 여객기 최초로 전자 제어 방식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조종실은 한층 진보된 디지털 계기 방식의 글라스 칵핏을 채택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기체 크기에 대해 보잉과 항공사들은 결국 A330보다 큰 대형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는 곧 747에 준하는 대형기면서 10,000에서 13,000km 비행이 가능한 대박 상품이 됨을 의미했죠.
다만 동체의 지름이 커진 비행기는 그만큼 공기 저항이 커지고 무거워져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777 개발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경제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고효율 신형 엔진은 프렛 앤 위트니에서 우선 개발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747의 엔진을 개발했던 프렛 앤 위트니는 미국의 독점 금지법 시행 전까진 보잉과 같은 회사였죠. 또 777의 특징인 3축으로 된 2개의 랜딩 기어도 대형기에 많이 달린 랜딩 기어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신형기 컨셉이 확정되자 1990년 10월 유나이티드가 34대를 첫 주문함으로써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이때부터 신형기의 명칭도 767X에서 777로 되었고요. 777의 장점 중 하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3가지 엔진 옵션인데요. 1995년 5월 프렛 앤 위트니 엔진을 장착한 유나이티드의 1호 기체가 인도된 후 워싱턴 런던 노선에서 상업 운항에 투입됩니다. GE 엔진을 장착한 기체는 95년 11월 영국 항공에, 롤스로이스 엔진 기체는 96년 3월 타이 항공에 인도됩니다. 기본형 777-200은 9,650km 태평양을 논스톱으로 날았고 2년 뒤 거리를 연장한 200ER은 14,000km를 날았으며 2005년에 등장한 200LR은 무려 17,500km까지 날았죠. 200LR은 2005년 11월 홍콩 런던 구간 21,600km를 비행해서 항속거리 세계 기록도 갱신했습니다. 뒤를 이은 777-300ER은 747 다음으로 큰 보잉기로 300의 수영력과 200ER의 항속거리를 갖춰 성공한 모델 중 하나가 됐죠. 대형기의 왕좌를 넘겨받은 777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언뜻 외모가 평범해서 구분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구분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날아가는 777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은 마치 칼로 쓱 베어낸 듯한 꽁무니와 한쪽에만 있는 APU 배기구조. 최근엔 엔진들이 대형화돼서 좀 묻히긴 하지만 유난히 큰 2개의 엔진 역시 데뷔 당시엔 큰 특징이었죠. 견고하고 신뢰성 좋은 777을 상징하듯 윙렛 없이 곧게 뻗은 클린쉿 날개도 눈에 늘 먼저 들어옵니다. 앞서 언급한 3축 랜딩 기어 역시 대표적 구분 포인트죠. 디테일로는 기수 쪽 동체 라인에 살짝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등어를 연상케 한다는 말도 있죠. 또 동체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종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반듯하게 잘생겼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기종입니다. 강력한 엔진을 채택했다지만 기존 서너 개 엔진이 부담하던 거대한 기체를 2개로 커버하려니 아무래도 민첩성은 747 등에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777은 프리우스 같다는 말도 결국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됩니다. 대신 쌍발기인 777은 747보다 이착륙 시 소음도 적어 공항 접근에 대한 제한도 적은데요. 777이 화물기로도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블데커 쿼드 엔진의 747이 최대 120톤을 탑재하는데 2009년 첫 인도된 화물 전용기 777F는 쌍발기임에도 최대 100톤을 탑재합니다. 인기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죠. 2000년대 들어 항공기의 경제성이 더욱 부각되자 신형 대형기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보잉은 경제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777을 기반으로 차세대 대형기인 777X를 개발합니다. 윙렛 등을 적용한 신형 주입과 연료 효율 및 성능이 뛰어난 신형 GE90X 엔진을 채택했으며 기체 경량화를 위해 복합제도 대폭 적용했죠. 최근 인증 등 이슈로 인해서 1호기의 고객 인도가 2025년 이후로 지연됐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이전 777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777X는 350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